자, 선생님이랑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정을선전인데, 정을선전 제목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계모형 가정소설과 쟁총형 가정소설이 결합되어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정을선전은 이야기 전반부와 후반부의 소설 내용이 두 개의 소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야. 그래서 앞부분 계모형 가정소설의 해피엔딩이 하나 끝나면 뒤에 쟁총형 가정소설이 이어져서 나타나는 형태거든. 주인공들은 똑같이 해서. 그래서 정을선전하면 계모형 가정소설, 쟁총형 가정소설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선생님, 계모형 가정소설이 뭔데요? 계모가 등장하는 소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콩쥐팥쥐, 장화홍련, 그치? 그래서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전에 보면 계모가 나타나서요,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전처가 낳은 소생들을 괴롭히고 모함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 정을선전도요, 계모인 노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모가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 유씨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내용의 소설이야. 그때 보통 여자 주인공이 죽어. 전처의 자식이 죽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계모형 가정소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전소설은 결말이 어때? 권선징악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벌 받아야 되지. 계모가 벌 받고 선인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상을 받게 되면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극적 사건 뒤에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서 귀신이 되어 죽은 전처 소생이 나타나서 원한을 푼다거나 아니면 죽었던 전처 소생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오케이? 장화홍련 같은 경우가 주인공인 장화와 홍련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서 원한을 푸는 내용이지. 그리고 나서 계모는 어떻게 돼야겠어? 올바른 처벌을 받게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 명의 부인이 있거나 부인이 이제 처죠. 혹은 처와 첩이 있거나 할 때 집안 내에 부인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대립하는 얘기가 쟁총형 가정소설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총애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보통 유교적으로 도덕적인 인물이 선인으로 등장하고요. 유교적으로 부도덕한 인물이 악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전소설 특징이죠. 자, 부인들이 하면 안 되는 유교적인 도덕성이 무엇이냐면 시기질투야. 시기질투하면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라서 쫓아냈단 말이야. 유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뭐 하는 인물이냐? 시기나 질투를 하는 인물이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악인들은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선인을 모함하고 음해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막 아주 쫓아내기까지 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선인이 죽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되냐? 권선징악. 이래서 결국 악인은 처벌받고 선인은 상을 받게 되는. 근데 요 쟁총형 가정소설의 특징 중에 부인과 부인이 싸운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거, 한 명 남편의 부인이 둘 있는 거지. 그러면 일부 다처제를 진행하는 국가, 즉 중국이 배경이구나 알 수 있어요. 조선은 일부 일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부인이 둘이란 소리는 최소한 남자가 관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부인이 둘이면 4대부가라고. 4대부가의 부인 둘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겠다고 머리채 잡고 싸우면 돼? 안 돼? 남편이 사랑하기는커녕 쫓아내겠죠. 그래서 부인이 싸우는 쟁총형 가정소설들은 항상 보조적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선인 쪽, 악인 쪽 시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시비들이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혹은 선인이 억울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억울한 누명이라고 하는 걸 벗겨주거나 혹은 목숨을 살려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인끼리 싸우는 쟁총형 가정소설 여러분이 읽을 때는 저 보조적 인물들을 같이 구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말은 대부분 권선징악이다. 자, 대표적인 작품이 사시남전기 월영낭자전 소영선록 정을선전이 있는데 최근에 본 작품이 이거야. 소현성록. 뭐였냐면 부인 3명 나와가지고 각각의 부인끼리 집 3개 서로 따로 살잖아. 백운당, 뭐 청운당 이래갖고 노군당 이래서. 그리고 둘째 부인이었나? 석씨 부인이 다른 부인들을 모함하느라 자기 시비를 시켜갖고 시어머니 침대 밑에 저주의 편지를 붙여놓고 그 저주의 편지를 시비가 발견해서 뭐 이제 이러한 편지 내용이 있었다 해서 시어머님이 보게 해가지고 이 글씨체가 뭐 셋째 부인의 글씨체다, 화씨 부인 글씨체다. 그래서 음해하고 모함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말하지 말아라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첫째 부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그 부인과 똑같은 형태로 바뀌고, 그러다 나중에 들켜가지고 원래 얼굴로 돌아오게 되는 약을 먹고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이 다 들통나서 결말에 벌받게 되는, 기억나? 최근에 했어. 그래서 거기도 보면 소현성록에도 보면 부인이 셋이죠. 3명의 부인이 싸우기 때문에 중국이 배경이고 보조적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알겠지?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줄거리 잠깐 빠르게 한번 볼게요. 나눠준 프린트 한번 보면 중국 송나라 때, 그 중국이 배경이죠. 정승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정승상이 아들 을선을 얻어요. 정을선도 정승상, 즉 아버지가 승상인 집안 4대부 가문의 아들이죠. 정승상의 친구인 유승상은 딸 취연을 얻고, 유승상의 부인이 취연을 낳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계모형 가정소설이 시작되죠. 후실로 들어온 노씨, 저게 계모죠? 계모. 그래서 이 계모가 취연을 박대하기 시작하고 이후 을선과 취연이 사랑에 빠져서 혼약을 하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취연이 얄미워. 그래서 노씨가 음모를 꾸며서 을선은 취연이 다른 남자가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취연은 자신의 억울함을 혈서로 남긴 후 죽게 되고요. 이후 하늘이 천지신명이 분노해서 노씨가 자연재해로 죽어요. 취연의 원혼이 출몰하게 되고 유승상과 취연의 마을 백성들이 모두 죽게 돼요. 한편 정을선은 조왕의 딸 조씨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승상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을선은 취연의 유모에게서 그간의 사연, 즉 취연에게는 남자가 없었다. 사실 그 모든 건 노씨의 계략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선인, 신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신선에게서 구한 약으로 취연을 살려요. 여기서 비현실성이 막 드러나죠. 죽었다 살아난 취연은 을선과 결혼해 충렬 부인에 봉해진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 결말이라고. 계모형 가정소설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시작된다? 쟁총형 가정소설이 시작된다. 조왕의 딸인 정렬 부인 조씨와 갈등하게 된다. 마침 서융, 서융은 서쪽의 오랑캐를 얘기합니다. 오랑캐 반란으로 을선이 대원수로 출전하면서 집안을 비우게 돼요. 충렬 부인은 정렬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충렬 부인의 시비인 금섬은 충렬 부인을 옥에서 탈출시킨 후 충렬 부인의 옷을 입고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금섬의 오라비는 사실 내용이 적힌 편지를 을선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충렬 부인의 편지를 전달받은 을선은 집으로 얼른 달려오죠. 충렬 부인은 금섬의 도움으로 인해서 탈출하지, 그리고 지함 해가지고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다란 상자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을선의 아이까지 낳아요. 근데 충렬 부인을 도와주던 월매라는 또 다른 시비가 있었거든. 근데 그 월매가 정렬 부인한테 잡혀가요.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정렬 부인한테 월매가 잡혀가자 자신의 지함에 먹이래.
먹을 것을 넣어줄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죠. 한편 편지를 읽고 집으로 돌아온 을선이 충렬 부인을 구하게 되고 월매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구하게 되고요.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정렬 부인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후 을선과 충렬 부인은 영화를 누리다 한날 한시에 죽는 권선징악 복선화음의 내용이 전체 줄거리예요. 오케이? 정을선전의 전체 줄거리 하면 계모형 가정소설, 쟁총형 가정소설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보게 될 건 쟁총형 가정소설 부분이에요. 충렬 부인 유씨와 정렬 부인 조씨가 대립하는 내용. 자, 첫 번째 A 부분 장면이 어떻게 되냐? 주인공은 여기에 나타난 이 장면의 등장인물은 여러 날 굶은 산모. 아이를 낳고 여러 날 굶은 산모야. 방금 전체 줄거리 봤지? 누구? 충렬 부인 유씨. 충렬 부인 유씨가 아이를 낳은 상태, 즉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보면 해산을 하고 여러 날 굶은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이래놨어. 자, 지금 여기에 서술자 개입 나오죠. 그치? 자, 서술자 개입과 관련해서요. 2번 문제 보기가 등장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볼게요. 고전소설의 서술자 개입은 크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가치 판단과 감정 표출.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서술자가 이게 옳은 행위인지 그른 행위인지 가치를 판단해요. 혹은 등장하는 장면이 슬픈지 쌤통인지 감정을 표출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서술자 개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까지 줄거리 요약해주거나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정리해주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제시해주는 등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상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두 번째예요. 서술자 개입이 하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이야기 전개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술자가 탁 하고 튀어나와서 개입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면 독자는 순간 몰입이 깨져요. 그래서 작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몰입이 깨지면 전개되는 속도가 늦춰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3가지 역할 중에 뭐에 해당하는 역할이냐? 아이 낳고 굶은 산모가 살기를 바라리오 해서 서리법이야. 곧 죽을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서술자 개입 부분이야. 오케이?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남자다. 정을선의 아들이죠. 자, 그 아이를 낳고 충렬 부인이 대사를 합니다. 이때 충렬 부인의 말하기 방식은 박명환제로 금섬이가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리오 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참혹함, 감정을 한탄하고 토로하고 있죠. 근데 그때 사용한 방식이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네. 그지?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래? 서리적 영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올 때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인물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오케이? 말하기 방식이 이게 쓰였거든. 그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 표현됐잖아. 그치? 영탄 썼잖아. 그럼 이때 드러나는 감정이 뭔지가 중요해. 이 말하기 방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서리적 영탄이 쓰이면 뭘 찾아야 된다.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에서 서리적 영탄이 나타나면 어떤 감정인지 찾아야 된다고. 한탄과 탄식의 감정이야. 희망 느껴지니? 희망은 없어. 절망하고 있죠. 좌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대사 같은 걸 대놓고 충렬 부인이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리는 거라고. 자, 그리고 아이한테 말을 해요.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데 자기 둘은 지금 저 모자는 지함 속에 들어있어. 어떤 사람이 엄마랑 아들이 지함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예상하고 거길 열어봐.
못 열어보겠지. 그치? 지함 속에 들어있으니 누라서 살리리요. 누가 우리를 알아서 살려주겠냐.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좌절, 탄식, 한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 희망은 없어. 자, 목이 메어 탄식하니 그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이 측량치 못할 정도였다. 이거 서술자 개입이야. 그 부모가 참혹했다, 슬퍼했다 이러면 아니거든. 근데 그 참혹함과 슬픔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해서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 서술자 개입은 뭘 얘기해 주는 거야?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참혹함과 슬픔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 이런 거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상하다 생각했어야 돼. 글을 읽을 때. 여기 부가 어딨어? 부모가 어딨어? 없지. 그래서 얘는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해석은 모자의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와 아들이 갇혀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렇게 충혈부인이 죽어가는 과정 중에 정을선 원수는 금섬의 오라비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 한 피를 타고 3일 만에 황성에 도달하게 돼요. 비현실성입니다. 어떻게 말을 타고 3일 만에 수도까지 와?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자, 그리고 이때 집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정열부인 조씨가 월매를 잡아서 유부인이 어디로 갔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면 여기 세모 친 애들이 악인 애들이야. 동그라미 친 애들이 선인 애들이야.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 정열부인 조씨가 자신의 시비인 금년을 시켜서 남장을 하고 충혈부인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 그리고 자기는 충혈부인을 방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꾀병을 부려요. 그래서 조씨를 충혈부인이 간호하러 오거든.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조씨가 충혈부인을 붙잡아뒀다가 그 방에 금년이를 남장시켜서 들여보내.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조씨가 이제 자기 다 괜찮다고 충혈부인을 방으로 보내죠. 그리고 충혈부인 방에 외간 남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록이라고 시어머니의 사촌이야.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거짓말하게 시켜요. 근데 뭐 거짓말도 아니지. 남자가 진짜 있었잖아. 남장을 한 금년이었지만. 그치? 그러니까 복록이가 그 말을 시어머니한테 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충혈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바람핀 여자가 된 거야. 그럼 유교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처벌받아야 되지. 그래서 옥에 가둬놉니다. 그때 충혈부인의 시비인 금섬이 자신 주인의 억울함과 자신 주인 뱃속에 아들이 들어있거든. 정을선에 아이가 들어있어. 그래서 충혈부인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충혈부인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옥으로 들어가서 충혈부인과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그 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된 충혈부인은 월매의 도움을 받아서 지함에 들어가게 되고 월매가 그 지함에 매일매일 먹을 걸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충혈부인인 줄 알았던 시신의 정체가 금섬이었잖아? 그걸 옥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 아니 왜 충혈부인의 시신인데 얼굴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거칠어? 이렇게 된 거야. 부인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부인의 시신이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옥졸들이 한 거죠. 그걸 정열부인의 시비인 금년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열부인한테 얼른 가서 일르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조씨가 월매를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월매를 잡아오니까 충렬부인한테 밥 갖다 줄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이 낳은 충렬부인은 굶고 있었던 거고. 유부인 간 곳을 물어보지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이때 조씨가 치다 못해 포기해요. 얘 말 안 하겠다. 자기가 지금 잔인한 행동을 했죠. 나중에 을선이 돌아왔을 때 들킬까 봐 겁이 나. 그래서 월매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목에 메어놔요. 목 매달아 놓은 거죠. 자살한 걸로 위장하려고. 그래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월매가. 그런데 그때 승상이 돌아오죠. 그래서 한 여자가 백목은 천 종류입니다. 그래서 백목 흰 천으로 목을 메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월매를 구출하죠. 그리고 월매를 치료해준 후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월매가 지금까지의 일들을 쭉 얘기하죠. 정을선이 편지받고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건은 추측하고 왔겠지. 그래서 월매 이야기를 듣고 충렬 부인을 구하러 갑니다. 구렁으로 가서 지함을 열어요. 자, 여기 기역 부분이 서술자 개입이 등장하고 니은 부분도 서술자 개입이 등장하거든. 서술자 개입 중에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유부인이 월매 양식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 해산을 했어. 복중이 허한 중에 월매가 옥중에 갇히게 됐으니 어찌 양식을 이었겠는가. 밥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여기서의 서술자 개입이 하는 역할은 감정 표출이야, 가치 판단이야, 상황 설명이야. 상황 설명이죠?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앞서 일어난 일을. 여러 날 곡식을 먹지 못하니까 기운이 쇠진하고 일신에 사무치게 돼서 몸이 부었고 얼굴이 변형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는지라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요. 또 서술자 개입 나오네. 여기선 뭐야? 감정 표현이죠.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했다. 그리고 이제 월매한테 충렬 부인과 아이를 맡기고 왕비를 만나러 갑니다. 자, 여기서 왕비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어머니예요. 정을선의 어머니. 자, 정을선의 아버지는 정승상이죠. 조씨 부인의 아버지는 조왕입니다. 충렬 부인 유씨의 아버지는 유승상이죠. 자, 얘네들은 다 같은 계급이에요. 오케이? 응. 자, 그랬을 때 왕과 승상 얘네들은 다 제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보다는 승상은 중앙관직도 겸하고 있는 애고. 오케이? 즉 얘네들은 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황국의 특정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제후들이야. 그러니까 즉 정승상도 왕이고 유승상도 왕이라고. 알겠지? 왕비는 조왕의 부인이나 정승상의 부인이나 유승상의 부인을 얘기하는데 정을선네 집에 살고 있는 왕비는 누구겠어? 자기 엄마겠죠. 자, 갔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리전장애가 대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니 내가 너무너무 즐겁다. 그런데 네가 출전한 후 간해에 불측한 일이 있었다. 너무너무 통탄한 말이기 때문에 다 말하기가 힘들다. 자, 묘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거. 왕비, 노모는 악인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악인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렬 부인한테 속은 피해자예요. 그리고 자, 고전 소설에서 악인은 뭘 해야 된다고? 유교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노모가 한 행위는 뭐냐면 집안에서 남편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참전해 있을 때 바람을 핀 며느리를 가정의 법도와 유교적 법도를 통해서 처벌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교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충렬 부인의 자초지정을 말하니 해서 이제 노모가 충렬 부인이 이렇게 됐다. 노모는 죽은 줄 알겠지. 충렬 부인이 막 얘기를 해준 거죠. 모친 일단 진정하시고 어머니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누군가 엄마한테 맨 처음 충렬 부인 방에 남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인물.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 거죠. 누군지 물어봤더니 사촌 복록이가 와서 말해줬다. 복록이는 세모 악인입니다. 정렬 부인 쪽의 보조적 인물이에요. 자, 근데 복록이를 찾았는데 복록이가 없어. 이미 도망갔어. 그래서 정을선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옥졸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네는 죽은 시신 충렬 부인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어떻게 알아? 월매가 얘기했겠지? 그치? 그리고 그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 그랬더니 얘기가 나와요. 시신을 염습할 때 보니까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인과 다르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나가는 정렬 부인 12금년이 들었대. 그리고 12금년이 물어본 거지.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랑 아는 사이여가지고 제가 누설해버렸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모른다. 그래서 승상이 금년이 잡아오죠. 이제 금년이를 공문 신문합니다.
그리고 금년이의 대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괄호 쳐놓네. 체크해 놓으세요. 별표 3개짜리. 자, 봐봐. 앞서 이야기가 다 전개됐지? 이미 다 진행된 얘기지? 그러면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정을서는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이 작품의 설정이지. 근데 독자인 너희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성됐으면 다 읽었겠죠? 그럼 앞서 이미 독자들은 알고 정을선만 모르는 그 얘기를 여기서 길게 보여주면 독자는 지루함을 느끼겠죠. 전개 속도는 느려질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년이 한 말을 대사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걸 서술자가 직접 제시로 제시해줘요. 빠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인데 고전 소설에서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말해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전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금년이 충렬 부인이 누명을 쓰게 된 과정을 털어놓는 장면인데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제시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요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차 나와요. 정을선이 황제에게 쓴 편지에 여차라고 하는 표현 나와. 저거 체크해. 자, 여차는 이거보다 전개 속도를 더 단축시킨 건데 여차, 이리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감하게 내용을 생략해버리는 거야. 앞에 나왔던 내용을 생략하는 건 중복을 피해서 독자들이 지루해하는 걸 피하기 위한 거야.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앞에 나온 얘기 또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악인들끼리요. 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서 악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인들을 골탕 먹이자. 그때 이 계책을 악인들끼리 얘기하는 상황에서 다 말하는 걸 독자한테 일일이 다 전달하면 독자는 뒷이야기가 궁금하니 안 궁금하니?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럼 안 읽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 이 악인의 계책은 어떻게 해줘야 돼? 생략해줘야 돼. 그리고 뒤에 내용을 읽으면서 아 얘네들이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 쟤네가 나쁜 놈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리 여차 이런 얘기는 목적이 생략인데 생략하는 목적은 첫 번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독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그 뒷부분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독자가. 자, 그리고 나서요.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정열 부인이 자기한테 금운을 많이 주며 개교를 가르쳐주고 남복을 시켰다. 그리고 충렬 부인 침소에 들어가 병풍 뒤에 숨어 있으라 그랬다. 그리고 정열 부인이 거짓 병든 척해서 충렬 부인이 정열 부인 간호를 하러 왔어. 그래서 밤이 깊도록 간병하게 시킨 후 정열 부인이 충렬 부인도로 밤에 돌아다닐 수 있게 그만 이제 밤에 침소로 가십시오 한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충렬 부인이 밤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저 방에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보였겠죠. 그리고 나서 충렬 부인이 밤에 돌아가니까 침실로 이렇게 가니까 성복록을 불러서 금은을 주고 시어머니인 왕비 침전에 가서 두세 번 거짓말하게 했다. 자, 그런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때 정을선과 왕비, 시어머니, 어머니, 정을선의 어머니죠.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명이서 악녀의 꾀에 빠져 애매한 충녀를 죽일 뻔했다. 여기서 애매한은 엄한 이런 뜻이야.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런 뜻. 무슨 낯으로 현명한 부인을 대면하리오. 악녀는 정열 부인 조씨를 얘기하고요. 현부는 충렬 부인 유씨를 얘기하죠. 승상이. 자, 보세요. 선인은 고전소설에서 선인은 유교적으로 부도덕한 짓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효를 어기면 돼, 안 돼?
안 돼. 엄마 때문에 사실은 충렬 부인 죽을 뻔했잖아. 그치? 자칫 잘못했으면 진짜 죽었을 거고. 근데 어머니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친의 어물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씨 부인을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공인 정승상, 정을선이 자기 맘대로 조씨 부인을 처벌을 하면 신분적인 제도를 어기는 일이 돼. 황제에게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정을선도 승상 집안이고요. 조씨 부인의 아버지도 왕이야.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은 같은 선상에 있는 계급이야. 사대부. 이때 사대부가 사대부를 처벌하면 안 됩니다.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 못 해요. 그럼 사대부 처벌을 위해서는 누가 처벌해야 되냐? 황제가 해야 돼. 황제는 사대부들 처벌이 가능해요. 그지? 근데 황제의 윤허 없이 사대부가 사대부를 처벌했다. 그럼 무슨 짓이야? 신분제도라고 하는 걸, 유교적으로 신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걸 어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사대부 처벌을 지가 하면 불충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진짜 당장 너를 참수하고 싶지만 황제에게 허락받고 죽이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죠. 자, 여기서는 정을선이 어떠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는가를 좀 봐주세요. 신의 집에 급한 소식을 듣고 밥이 올라왔습니다. 봤더니 여차여차한 가변이 있더라. 여차여차 생략한 거죠.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해서 사대부들은 편지를 쓸 때 항상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시작해. 겸손하게 말하기를 사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겸양 표현, 겸손하게 말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을선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미 처벌의 정도도 자기는 정해놨지. 황제의 제가가 필요한 상황이지.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 본인이 원하는 상벌에 대해서 요청하고 제안합니다. 완곡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폐하는 극형으로 국법을 쓰셔서 죄인을 밝혀 다스리시고 12금섬이 상전 모시던 주인을 위해 죽었사오니 원혼을 표창해달라. 자, 그리고 나서 유씨가 어떻게 되고 쭉 다 써준 거죠. 황제도 화가 났어요. 정을선은 국가의 대공을 세운 주석지신인데 정을선 말대로 해줘야지. 자,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말립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자, 조부인은 조왕의 딸이고 승상의 부인이니까 차명은 조금 과합니다. 유교에서요, 신체는 부모가 준 거기 때문에 훼손시키는 건 불효야. 여기서 차명은 참수야. 목 잘라 죽이는 거. 목을 자르는 건 조부인에겐 너무너무 과도하다. 사대부 신분은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집에서 사사해라. 그래서 황제가 그래 그게 맞다라고 해서요. 약을 내려서 죽게 해라 라고 해요. 참수는 시키지 말고. 사약은 먹으면 신체에 남는 흉터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금삼과 월매는 고금이 없는 충빈이 충렬문 세워줘라. 그래서 정을선, 정승상이 감사 인사를 하고 궐에서 퇴궐해서 족시를 수죄하여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금년은 머리를 참수해요. 나머지 죄인들도 처벌하고요. 금섬이와 월매는 큰 상을 주죠. 특히 금섬 같은 경우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속량해줘요. 부모도 10이겠죠. 천인계급이겠죠. 그래서 부모는 평민으로 속량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거 권선징악, 복선화음의 결과가 나타나죠. 복선화음도 권선징악이랑 똑같아. 선을 베푼 사람은 복을 얻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화를 얻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이 소설은 앞에 계모형 가정소설이 나타났다 그러죠. 노씨가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 하늘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그랬지. 자, 여기서는 처벌의 주체가 누구냐? 황제. 가정에서는 정을선이지. 만약에 신분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가정에서는 가장이 처벌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즉 무슨 얘기냐? 가장과 집안의 가장, 국가의 수장인 황제, 그리고 하늘, 천지신명. 얘네들이 항상 선악을 판결하는 주체가 돼요. 이것도 유교적인 사상이 드러나는 소설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가장과 황제, 하늘은 동급인 거야. 각각 범위만 다를 뿐이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시고 4번 보기도 조금 정리를 해두면 좋은데 그거 요렇게 선생님이 도식화 시켜놨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도식화된 걸 가져온 거죠. 기본적으로 선악의 대립 구조가 나타납니다. 쟁총형 가정소설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인이 둘이면 자기들끼리 머리채 잡고 싸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사대부가의 부인 둘이 그런 식으로 못 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보조적 인물을 끌고 다녀요. 자, 선악의 대립 구조와 보조적 인물들이 쭉 배치가 되잖아. 그러면 권선징악 결말이 나올 때 보조적 인물들이 선하면 얘네들도 다 상받아. 악인의 보조적 인물들 같은 경우도 다 벌받아요. 알겠지? 아이고 모니터 꺼졌어. 그래서 금섬이나 월매 같은 인물도 상받고 금년이나 나머지 죄인들을 벌받죠. 그래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실현될 때는 보조적 인물들까지 다 실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 보조적 인물들, 권선징악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뒤에 옥림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옥림몽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운 훈계자손과 뒤에 있습니다. 갈래복합 3번에 있어요. 250페이지예요. 자, 옥림몽도 앞에서 본 것처럼 쟁총형 가정소설이야. 제목을 보니까 몽자로 끝나지.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몽자로 끝나니까 몽자료 소설인가 보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옥림몽은 몽자료 소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 옥림몽은요.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앤데 구운몽의 몽자류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애가 아니야. 제목은 거기서 비슷하게 따왔거든? 근데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 구운몽에서 성진이라는 스님이 팔선녀를 희롱하면서 놀다가 내가 유교를 했으면 지금쯤 더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이러한 후회를 하거든. 그래서 그걸 스승인 육관대사한테 들켜갖고 지상의 양소유라고 하는 인물로 떨어지게 되는 얘기야. 그리고 양소유였던 이야기는 사실 알고 보니 다 꿈이었다 라고 하는 게 구운몽인데 이 양소유로 태어난 게 성진이고 이 8명의 선녀들도 어떻게 되냐면 양소유의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이 돼서 태어나. 그리고 팔선녀 그리고 양소유 유교에서 추구하는 건 다 부질없고 덧없는구나 해가지고 얘네들 나중에 다 회개하고 불교로 돌아오고 귀의하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 꿈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영향을 받았어. 양소유의 부인이 2. 그리고 2 부인 중에 1명은 공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옥림몽은 몽자로 끝나지만 몽자류 소설이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부인이 2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조적 인물들이 등장할 거라는 건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대부 중심주의가 드러나는 소설이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부인이요. 1명은 4대부고요. 1명은 황족일 경우 이게 이제 구운몽 양소유 부인이 공주거든 1명이. 거기서 이제 모티프가 된 건데 계급적으로 신분적으로는 황족이 우월하지. 그치?
근데 선악의 대립의 기준은 선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유교적으로 누가 더 우월하냐로 결정되는 거죠. 사대부가 유교적으로 더 우월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서, 이 옥린몽에서. 그래서 사대부가의 여식이 선인이에요. 황족이 악인으로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대부라고 하는 게 황족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황족인 부인은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런데 사대부인 여식은 해 안 해? 안 해. 유교적으로 시기 질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현실주의와 사대부 중심주의가 옥린몽에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몽자료 소설 아니고 부인이 둘 등장하는데 한 명이 황족이고 사대부랑 황족 중에서 사대부가 훨씬 선인이다, 도덕적으로 유교적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옥린몽의 등장인물들을 좀 보면 유담과 범질이라고 해서 이 둘이 사대부예요. 유담은 승상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자, 이 유담과 범질 사대부 가문이요. 유담의 딸 유혜란과 범질의 둘째 아들 범경문의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명 생략됐는데 유원이라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안 나오고 전체 줄거리에는 나오는 인물이야. 유혜란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담과 범질이 사망해요. 아버지들이. 유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가 이야기한 건 꼭 지켜야 되지? 그게 유교적인 거죠. 그래서 유혜란과 범경문이 결혼을 약속해놨는데 이 범경문이요. 제자가인형 인물이에요. 잘생겼습니다. 문장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황제 사위, 부마죠. 황제 사위인 여방이 범경문을 탐내요. 뭘로? 자신의 딸 여교란의 짝으로. 그리고 이 여교란도 범경문이 잘생겼다는 소문을 알아. 그래서 여교란도 범경문과의 결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방이 범질네 집안으로 매파를 보내요. 근데 이제 범질네 집안에선 거절하죠. 우리는 범질이 살아있을 때 생시에 결혼을 약속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황족이 아니죠. 자, 효를 지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효를 지켜줘야지 유교적으로 뛰어난 거지. 그치? 근데 이들은 황족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어떻게 하냐? 유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여기. 예의에서 금하는 것을 어기고 황제께 조회할 때 정사가 한가한 틈을 타서 개인적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조회 보는 장소에서 신하들 쭉 다 불러 모아서 국가에 대해 정치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고 자기 딸이랑 범경문이랑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근데 유교에선 그걸 금지하고 있는 행위고. 그리고 이미 한번 거절당했잖아. 효 때문에 안 된다고. 그치? 근데 그걸 무시하죠. 그러니까 황족이 뭐야? 사대부들보다 도덕적으로 떨어졌어요. 즉 사대부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황제가 거절하죠. 처음에 거절해요. 임금과 부모가 한 가지인데 범질이 아버지가 한 말을 어떻게 자식 보고 어기라고 할 수가 있냐. 임금의 명령으로 아버지 명령을 어그러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을 수호하려고 하는데 딸이 조르니까 황제가 허락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황족인 황제, 황족의 아주 큰 우두머리, 유교를 수호해야 될 인물이 지금 뭐하고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제가 범경문과 여교란을 늑혼시켜요. 늑혼은 황제가 중매한 결혼이에요. 자,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늑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 시각 중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범경문의 형 범경환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 나랑 지금 볼 건 황제가 공주의 청을 들어서
여교란과 범경문을 혼인시키려고 자신의 신하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범경안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황제의 말하기 방식 볼게요. 황제가 딱 둘을 집어요. 승상 그리고 간이대부 주변에 괜찮은 남자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간이대부가 범경환입니다. 범경문의 형과 계급이 가장 높은 승상을 탁 집어서 부마 도위 여방의 딸 여교란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주변에 누가 괜찮나 하고 물어봐. 자기가 원래 목적 의도하던 거 있었지? 그런 거 대놓고 요구해 안 해? 안 해요. 질문부터 합니다. 짐이 마땅히 치니 중매가 되리라 해서 느콤모티프가 등장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누군가를 탁 골라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거기다 한 번 더 매파의 거절까지 받았던 인물인데 그치? 효를 들어갖고 결혼 못 시킨다라고 했던 인물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면 자기 면이 서지 않죠. 그치? 자, 조정의 대신들 중 자식을 둔 자들이 몇 있었지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찝었잖아. 간이대부를 탁 찝었잖아.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감당하겠는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서술자의 개입 상황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분위기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식은 언급 못하죠.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챈 모든 관리들이 간이대부 범경안에 아우가 어떻습니까? 해서 범경문을 추천해요. 황제가 이제 깔아놓은 판에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너무 신이 난 거죠.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사천감으로 해서 빨리 날짜를 가려서 사천감을 믿네요. 사천감은요 일종의 도교, 민간신앙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읽어서 길이를 잡아서 혼인을 이때 시키자라고 하는 거. 유교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게 유교적으로 엄청 타락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그때 당시 이제 국가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범경환이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야 되지. 황제가 신하들 이렇게 눈치 줘가지고 판을 그렇게 만들었어. 범경환은 거절해야 되는데 황제가 돌려서 저렇게 판 만들어줬는데 대놓고 싫어요라고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겸양 표현이 이제 거의 다 씁니다. 처음에 겸양 표현 해주고 완곡하게 거절해요. 완곡하게 돌려서 거절합니다. 아, 제 동생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부마도위 부마의 딸이랑 결혼을 시킵니까? 그리고 아버지 부친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랬더니 경의 말과 같다면 여교란을 아내로 맡고 네 동생이 과거에 급제하면 중국이니까 부인 둘 수 있지. 그럼 그때 아버지의 이야기대로 유씨를 부인으로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말 첫째 부인을 맞으라는 소리가 어딨어. 둘째 부인으로 맞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범경환이 거절해요. 만일 신의 아우가 등용문에 오르지 못하면 과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둘째 부인 못 두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이것도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데 황제가 혼례를 강하게 추진할 의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경의 아우가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어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물어보죠. 돌려서 표현은 하지만 과거에 급제 당연히 하겠지.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물리쳐서 내치지 말아라. 이건 뭐야? 물리쳐서 내쳐도 난 강행할 거야. 이런 얘기죠. 돌려서 표현은 하지만 강력하게 자신의 의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지죠. 자, 태부인과 정부인이 나오는데 정부인이 여자 주인공의 엄마입니다. 그럼 여자 주인공의 엄마는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내 딸이 둘째 부인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걱정하는데 이때 딸에게 일어날 일을 가정을 해요. 이러한다면 너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 가정하는 내용이요 거의 앞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암시 복선이죠.
그지? 자, 우리의 여자 주인공 4대부가 여식이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완벽합니다. 첫 번째,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내 걱정보다 어머니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두 팔자에 있는 운수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면서 여씨는 좋은 가문에서 생장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뭐 시기 질투 같은 거 안 하죠. 그지? 양보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왜 제 마음속을 먼저 알아서 지나치게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시냐.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어머니 건강이 더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효가 막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공주나 혹은 공주의 딸 여교란과 여자 주인공 유소저가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얘가 더 우월해요. 그리고 이제 혼인을 하는데 여신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추종하던 사람들이 심리 3km가 넘어가요. 지하철로 한 정거장 넘어가는 거리야. 그만큼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대. 일종의 과장이죠. 만약에 이게 과장법이 아니면 뭐야? 그만큼 얘네 세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씨랑 결혼하는 걸 부러워했겠지? 하지만 유교적으로 올바른 사대부들은 그렇지 않죠. 태부인은 근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요. 어찌 황제의 은혜가 도리어 좋은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 부분은 느콘의 폐해를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황제가 한 결혼이 좋은 일에 방해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뒷이야기 뭐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전체 줄거리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만 잠깐 볼게. 결과적으로 여부인이 유부인을 질투합니다. 둘이 다 결혼하고. 그래서 여부인이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유부인을 집에서 쫓아내고요. 유원이라 그래서 유부인의 남동생이야. 얘한테도 자객을 보내요. 그러다가 유원, 4대부가의 남자 자식이 호국이 쳐들어왔을 때 대원수가 되어서 청나라를 격파해 국가를 구하고 범경문, 자신의 매형도 구해요. 그리고 유부인의 보조적 인물인 시비운홍 때문에 여부인의 나쁜 행동이 다 밝혀지고 유부인이 집으로 돌아오고 여부인이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황제의 그 자식들이니까 황족이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요. 그리고 귀향 갔던 여부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고 풀려나 개과천선에서 양가가 모두 평화를 누리는 권선징악 그리고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클리닉은 6시, 8시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